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 온도 측정 및 제어 장치입니다. 자, 온도 측정 장치는 크게 접촉식이라는 게 있고 비접촉식이라는 게 있어요. 온도계가 직접 그 열기하고 접하고 있으면 접촉식,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접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건 비접촉식이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빛의 색깔 갖고 구분한다든지 그런 거는 비접촉식입니다. 이제 접촉식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열전대가 있어요. 열전대 온도계가. 이것이 이제 온도 범위가 조금 비교적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열전대 온도계가, 그리고 이제 특징이 정확도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뭐 자동 제어, 또 그 다음에 기록도 가능해서,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열 처리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열전대 온도계다. 그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저항 온도계 있거든요. 전기 저항차를 이용해서 하는 저항 온도계인데, 이거는 이제 영하 200도에서 한 500도 정도까지. 뭐 정확도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자동 제어나 기록 역시 가능하고. 근데 이제 단점이 고온 측정이 안 되고, 이제 값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저온 열처리용으로도 가끔 쓰이기도 한데, 대부분 뭐 어지간한 열처리는 다 열전대 온도계였습니다. 근데 압력식 온도계였습니다. 이거는 영하 40에서 500도인데, 이거 뭐 정확도가 불량하고 값이 싸요. 그 다음에 구조나 취급은 간단한데, 이게 정확도가 불량한 게 가장 단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담금질료 온도 측정할 때, 이럴 때, 뭐 굳이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압력식 온도계를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비접촉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광고온계니 복사 온도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재료 자체가 열을 받으면 뭐 복사 열을 낸다든지 또는 색깔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고온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전부 다 광고온계나 복사온계 똑같이 저온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온도가 뭐 이건 700에서 2000도 또는 800에서 2000도. 그 대신 아주 고온 측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열전대 온도계도 얘도 뭐 고온 뭐 잘하면 한 1300도 정도까지는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100도, 뭐 1200도 이 정도까지, 1300도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광고온계나 복소온도계 같은 경우는 2000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대신 이런 거는 그 광고온계 같은 경우는 보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숙련도 많이 필요합니다. 뭐 복사온도계도 마찬가지로 보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광고온계 같은 경우는 이거 기록이나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온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그 다음에 단조할 때, 뭐 단조나 하변 같은 거 할 때 그런 가열로 온도 측정할 때 그런 데 좀 쓰고요. 그 다음에 복사온도계 같은 경우는 화염경화 할 때 그런 때 이제 쓰는 것이 이제 복사온도계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열전대 온도계. 열전대는 금속이 서로 다른 금속을 놓고, 서로 다른 금속을 이렇게 두 개, 하나의 요 금속하고 요 금속이 이제 서로 다릅니다. 이때 이 접점을 딱 붙여놓고 여기다가 그 온도차가 생기면은 그러면 온도에 의해서 이쪽으로 그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열 기전력이라고 하거든요. 열 기전력이 발생해서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는데요. 이때 이제 금속이 틀리기 때문에 열 기전력이 발생하는 게 틀려요. 하나가 예를 들어 높다면 하나는 좀 낮고, 그래서 이 전달 차를 이용해서 그걸 갖고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전력의 이제 뭐 재백 효과라고 그거 보고, 재백 효과에서 열 기전력 이거 갖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형성된 그 열 기전력의 차이, 전위 차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형성되는 열 기전력하고 이쪽에 형성된 열 기전력하고 아까 다르다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갖고, 그게 이제 전위차죠. 전위차. 이 전위차를 갖고 이제 온도를 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 기전력 전위차를 측정해 갖고, 그러면 요 접점 사이에 온도 차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 기전력의 크기는 이런 뭐 두 접점 간의 온도차, 요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뭐 열전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기에 사용하는 금속과 여기에 사용하는 금속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사용 온도나 또는 뭐 사용 분위기, 가격 같은 것도 달라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1000도 이하는 K형, 1000도 이상은 뭐 고온의 R형 같은 것도 뭐 보통 한 1400도 정도까지도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것도 있다겠죠. 그 다음에 열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 보호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관을 넣고 그 안에다가 열전대를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보호관은 대부분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또는 비금속 보호관이 있거든요. 뭐 마그네시아나 그런 걸 만든 보호관이 있고 또는 유리관인데요. 석영으로 만든 유리관이 있습니다. 그런 거 또는 알루미나로 만든 알루미나관 이런 것 등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 열전대 재료의 특징이 여기 있거든요. 핵심 키워드. 열전대지는 내열성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내식성도 뛰어납니다. 내식성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고온에서도 비교적 강도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온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열기전력이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열기전력의 그런 기전력이 크고 열기전력 그 발생하는 것이 비교적 안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테리시스라고 합니다. 히스테리시스라고 해서 그 전기가 한번 발생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도로 없어지면서 할 때 요런 그림이 있거든요. 자장으로 해서 하면 이렇게 했다가 얘가 최대 자장이 됐다가 도로 빠지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도로 이렇게 가는데 이런 차이가 이제 적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작은 것도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작은 걸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작이 수월하고 호환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열전대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종류 기호로 J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J는 IC선이거든요. IC선. 얘는 한쪽은 I이기 때문에 아이언, 철입니다. 철. 그 다음에 C는 콘스탄탄이 있어요. 콘스탄탄. 그래서 그 철의 영어로는 아이언이니까 I. 그 다음에 콘스탄탄의 C. 그래서 IC선입니다. 이 콘스탄탄은요, 구리하고 니켈에 이렇게 합금해요. 구리가 55%, 니켈이 45% 들어가 있는 그 합금을 콘스탄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 선은 플러스 선은 Fe, 그러니까 아이언 선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선은 요 콘스탄탄을 쓴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제 조금 유사한 게 요 T가 있어요. T. 얘는 CC 선이라고 하거든요. 콘스탄탄은 똑같습니다. 근데 한쪽이 구리를 쓰는 겁니다. 구리. 요거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K선이라고 있어요. K선은 CA선이라고 하거든요. CA선. 한쪽에는 C선이고 한쪽에는 A선인데 C는 이제 크로멜 할 때 C, 한쪽에는 알루멜 할 때 A입니다. 그 앞자리 딴 거거든요. 그래서 크로멜 같은 경우는 니켈 합금인데 니켈에 크롬이 10%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멜. 알루멜은 니켈 합금인데 여기에 알루미늄이 3%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 실리콘, 뭐 2% 망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니켈 합금이라 해서 알루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앞자를 따서 CA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R선이 있거든요. R선은 PR선이라고 합니다. PR선. PR선이 한쪽은 백금입니다. 백금, PT 백금이고 한쪽은 백금하고 로듐이 같이 들어가 있는 합금이거든요. 그래서 백금의 P, 로듐의 R, 그래서 PR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도 범위가 가장 높은 온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요거예요. PR선. 그래서 보통은 뭐 1480도, 한 1500도까지 최대. 그 다음에가 CA선입니다. CA선이 한 1370도 정도. 그 다음에가 요 J선이에요. J선가 한 마이너스 180에서 한 870도.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것이 이제 요 CC선입니다. 그래서 얘는 한 370도 정도까지. 그래서 얘가 1번이 가장 요 PR선 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CA선이 그 다음 높고 그 다음에 IC선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CC선이 이렇게 이제 온도 순위죠.
1번이 가장 높고 2번이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의 특징을 보면 자, IC선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값이 싸죠. 값이 싸고 그 다음에 산화성 분위기에서는 역시 온도를 더 낮은 온도까지 밖에 못 사용해요. 그래서 원래 뭐 870도까지 사용하는데 산화성 분위기에서는 760도 정도밖에 사용 못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CA선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높은 온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산화성 분위기에서도 이게 안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켈 합금이기 때문에 부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뭐 공기에 의해서 산화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고온 강도가 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산화성 분위기에서도 적합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고온에서도 여기에 있는 R형 PR선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이다는 거죠. 물론 전 R선도 산화성 분위기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한데, 그래도 이거보다 R선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이 바로 이제 CA선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C선 같은 경우는 얘는 전 사용 온도가 가장 낮은 거죠. 그래서 보통 뭐 315도 이하에서 주로 전 영하 뭐 185도까지 하니까 심냉 처리용으로는 전 이런 선을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게 요 종류 요거하고 요게 이제 뭐다는 거 기호하고 여기에 요 C선, 그때 여기에 한쪽에 조성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사용 온도 정도는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열전대 원리가 여기 그림이 있죠.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접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관을 씌웠고, 이때 관은 뭐 스테인리스 관이나 또는 뭐 석영관 그런 거 쓴다겠죠. 그리고서는 한쪽이 이렇게 전기가 흐르고 한쪽은 이쪽으로 흐르고 한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이것이 얘는 1, 2 가고 1, 2 가서 이때 열기전력 차이를 얘가 측정하는 거죠. 이때 여기에 수은 냉접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왜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열기전력이 여기에 그냥 가다 보면 그 뭐요, 일종의 저거라고 보면 돼요. 얘가 제로 세팅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로 세팅. 그러니까 얘가 1, 2 통해서 갈 때 똑같은 조건으로 가라고요. 여기 와서 일단 그래서 0도로 냉각 상태에서 보통 이제 0도로 맞추거든요. 얼음물로 집어넣으면. 그러면 여기로 들어온 열기전력이 일단 여기서 똑같은 상태에서 가게끔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도 이렇게 잘 알아두시겠죠. 이런 그림 문제 이렇게 잡니다. 이거는 전 뭐 열전대 구조 해갖고 이런 거는 여기가 끝에가 이제 보호관이 있고 보호관 안쪽에 이렇게 접합돼서 이렇게 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전기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안쪽만 전기로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항온도계는 말 그대로 전기저항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온도계는 금속의 전기저항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면 항상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온도하고 성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전기저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기저항은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전기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저런 게 있죠. 뭐 길이, 예. 부피도 온도가 올라가면 역시 이렇게 늘어나죠. 부피도. 근데 부피 같은 경우는, 길이 같은 경우는 변태가 일어나면 또 상황이 바뀌죠. 변태가 일어나면 이렇게 도로 줄 수도 있고 줄었다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늘었다가 이렇게 또 다시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길이는 아무래도 불안정합니다. 중간에 변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전기저항은 대부분 일정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 전기저항도 또 역시 그 변태점 아래에서는 또 사용해야겠지. 그래서 왜냐하면 변태점에서도 이 역시 전기저항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변태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변태가 없는 그런 곡선을 금속을 사용하야겠죠. 그래서 변태 곡선이 안 나오는 금속, 그래서 백금이나 니켈선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서 그때 거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서 그 온도를 측정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복사 온도계. 복사 온도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 온도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체가 방출하기에는 적외선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적외선 에너지를 감출하는 거죠. 그래서 고온체로부터 들어오는 복사열을 렌즈나 만사경을 그걸 사용해 갖고 한 점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거다 하는 거죠. 광고온계가 있어요. 광고온계는 물체에서 나오는 적색광의 휘도, 즉 색깔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색광의 휘도와 표준 휘도를 가진 백열전구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가열하고 있는 물체가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을 낸다. 그러면 요 백열전구를 싹 가열하면 여기서 이제 색깔이 쫙 바뀝니다. 색깔이 바뀌는데 이때 요 물질의 색깔하고 요 백열전구의 색깔하고 딱 같을 때, 그래서 이제 그 필라멘트의 휘도를 일치시킨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색깔하고 요거 색깔하고 딱 같을 때, 그때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그때 여기를 얼만큼 돌렸냐가 이제 온도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700도 이상의 고온으로만 측정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빛이 나야 되니까요. 빛이 뭐 적색, 오렌지색, 뭐 무슨 뭐 노란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빛이 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에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광고온계 같은 경우는 휴대하기 편리하고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이제 오차가 심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여기 휘도하고 백열전구 휘도하고 요거를 조금만 잘못 맞추면 온도가 정확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측정자에는 오차 또는 복사 경로에서 중간에 들어오다가 얘가 이제 색깔이 이제 거리가 멀으니까 어떻게 돼? 이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갖다 대고서는 비교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 거리상에서 이제 복사 경로상에서 흡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차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록이나 제어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우리 이제 저런 거라고 보면 돼. 의학 같은 데서 보면 그 인체 뭐 그 어느 부분이 뭐 열을 많이 받고 있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하체에 이렇게 피가 안 통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열 측정하는 거 있죠. 뭐 일종의 그런 것도 이렇게 그거는 요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복사 온도계, 복사 방사 온도계. 그래서 이런 거나 이런 거 그 특징이 이제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어라는 얘기는 이걸 갖고, 자, 여기에 있는 열전대 같은 경우는 제어가 가능해요. 즉 뭐냐면요, 그 가열장치하고 같이 연결을 해갖고서는 가열장치하고 같이 연결해서 일정 온도가 되면 이제 뭐 가열을 멈추고 하는 거, 그런 게 가능한데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이런 대부분으로. 자, 뒷페이지에 광고온계 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요게 필라멘트거든요. 필라멘트가 이렇게 여기다 전기를 흘릴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물체의 색깔하고 요거하고 색깔이 같이 맞을 때, 그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물체가 예를 들어서 물체가 하얀색인데 예를 들어서 필라멘트는 검은색이다. 그러면 색깔이 안 맞죠. 이거는 반대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맞아갖고 이 필라멘트가 이제 안 보입니다. 실제 이제 보다 보면 여기가 이 안에가 빨간색이다. 그러면 여기 이것도 역시 그거하고 맞는 빨간색일 때 요것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온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해당되는 그 지시계를 보고 몇 도다 하는 거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팽창 온도계는 물체가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팽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금속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우리 일반 온도계, 수은 온도계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물체가 온도에서 팽창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게, 뭐 봉상 온도계, 또 뭐 용소등 관시 팽창 온도계 있고, 그 다음에 바이메탈식 온도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 저기 인체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이제 감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외선 에너지를 방사해 갖고 모든 종류의 물체를 접촉하지 않고 온도값을 감지하고 이제 직접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인체에도 사용이 가능한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장치. 제어 장치는 온도를 제어하려면 온도계가 필수로 있어야겠죠. 그래서 온도계하고 같이 연결해서 일정 온도가 되면은, 전기를 끊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온도가 낮아지면 또 뭐 가열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자, 그게 이제 온도 제어 장치인데요. 그래서 제어 방식에 따라서 온오프 방식이 있고 연속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온오프 방식은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온도가 됐을 때 전원을 딱 꺼요. 그러고서는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또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다시 또 떨어지면 다시 또 가열시키고, 또 가열하다가 또 일정 넘어서면 또 다시 끊고.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연속 제어식은 쭉 가열하다가 어느 정도 그 온도가 딱 되면 그때 이제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열할 때는 에너지가 많다 그러면 이때는 에너지를 조금만 줘갖고서는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필요한 에너지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연속 제어식이에요. 그래서 온오프 제어식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이제 제어 동작을 온오프로 하느냐 연속 제어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어 방식에 따라서 뭐 정치 제어식과 프로그램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가 요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랬네요. 그래서 요거가 요거 설명입니다. 요거 설명. 그래서 이제 온오프 제어식 같은 게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어 동작에 따른 분류. 요거부터 먼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온오프 제어식은 그래서 전기로에서 노온이 설정 온도보다 높아지면은 전원을 끊고 그 다음에 낮아지면 다시 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도 차가 이렇게 좀 심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꺼서 또 내려갔다 또 가열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속 제어식은 아까 제가 이제 이 일정 온도를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에너지를 이제 조금 이제 줄이는 건데, 그때 이제 그 방식도 뭐 비례 제어라는 방식이 있고 비례 적분 제어 방식이 있고 비례 적분 미분 제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례 방식은 그냥 P 방식, 비례 적분 방식은 PI, 비례 미분 정식 적분 미분은 PID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P 방식 같은 경우는 설정 온도하고 측정 온도하고 이제 편차를 비례해서 전류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좀 간단한 형태의 비례 제어식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온오프 제어식 같은 경우 요 편차가 심한데 이런 거는 전 편차가 비교적 적은 거죠. PI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비례 제어식이 아무래도 뭐냐면 좀 편차가 좀 납니다. 요 온오프식보다는 덜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편차가 나는데 그거를 온도 편차를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적분이라는 개념을 해서 적분 동작이라는 걸 이런 개념을 설정해 갖고서는 그래서 이제 뭐 온도 편차를 없애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비례 적분 미분은 요 PI 방식에다가 뭐 D 동작이라는 거, 즉 미분 방식을 갖다 이제 추가해서 그래서 조금 더 제어 온도가 아주 용이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편차가 가장 적습니다. 얘가 편차가 가장 적어요. 이것이 이제 제어 동작에 따른 분류고, 그 다음에 제어 방식에 따른 거, 제어 방식 따라서 이제 정치 제어식과 프로그램 제어식이 있다겠죠. 자, 정치 제어식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예요. 그래서 어느 일정 온도로 이제 미리 설정해 놓은 어느 일정 온도로 노온이 온도가 올라가면 그 온도에 딱 도달하면 저절로 여기에 있는 요 장치가 뭐 온오프라든지 또는 뭐 연속식 제어 장치가 그런 것이 이제 가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정치 제어식이고, 프로그램 제어식은 대부분 이런 거는 좀 자동화할 때 같은 경우는 뭐 승온, 유지, 냉각 이런 것이 다 자동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예를 들어서 연속식 로에서 이렇게 딱 들어간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여기는 들어가다 보면 뭐 온도는 얼마, 그 다음에 또
뭐 재료에 따라서 가열하는 방식도 중간에 계단 가열 형태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때 계단 가열 한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 가면은 어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어느 위치에 가면 이렇게 가게 하는 이런 걸 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자동화 할 때 이 프로그램 제어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정치 제어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소형 로 하나 할 때 그럴 때 대부분 이런 것이 이제 학교 같은 데 있는 것이 이 정치 제어식입니다. 이제 산업 현장에 있는 거 현장은 대부분 자동화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제어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어 방식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열처리 설비의 자동화죠. 아이고, 이거 자꾸 넘어가네요. 자, 열처리 설비 자동화를 하려면은 열처리 설비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장치라든지 작업 환경이라든지 작업 공정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전 어떤 합리화 방법으로 어떻게 자동화를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동화 계획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설비를 배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설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설비 배치할 때는 얼마만큼 가장 능률적으로 생산을 할 것인가 그런 거를 또 이제 고려를 해서 설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현장 상황도 또 보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공장이 크기가 뭐 이렇게 생겼냐 또는 뭐 이렇게 생겼냐에 따라서 롤을 이렇게 놓을 거냐 이쪽 방향에 놓을 거냐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각종 기계장치 그 다음에 또 이에 따른 뭐 계측기구 운반기구 그 다음에 인력 공간 등을 조직한다. 아까 조금 전에 이거 설명입니다. 그래서 공장 상황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배치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치해서 쓰고 이렇게 배치해서 쓰는데 어떤 경우는 그것이 안 된다.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동화 설비 배치다. 참고해 보면 열처리 설비 자동화 분류 방식이 보면 연료 계통에 연료도 자동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측정기도 측정기기 같은 거 자동화 그 다음에 측정이나 제어지요. 그 다음에 안전도 역시 안전관리도 역시 자동화 그 다음에 부품의 반입이나 출입 같은 거 또는 뭐 장치 내에서 뭐 반송한다든지 이송한다든지 그런 거 이제 자동화 이렇게 연료 그 다음에 측정 안전 그 다음에 이송에 관한 거 이렇게 이제 자동화가 분리된다는 얘기죠. 자,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금속선 양단을 접합하고 양 접합점에 온도차를 부여하면 열기전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열전대 온도계죠. 열전쌍이라고 하는 것 또는 열전대 온도계. 효과는 제백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효과는 제백 효과에 대한 열전쌍 온도계, 열전대 온도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전쌍으로 된 이제 열전대 온도계죠. 그게 재료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열기전력이 커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차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겠죠. 이거가 작아야 된다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작아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일 제어계로 전자 접촉기, 전자 릴레이 등을 결합시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은 자, 이건 이제 뭐 전자 릴레이 하면요, 전자 접촉기 하면 전원을 넣었다 끊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넣었다 끊었다. 그러니까 저는 온오프식이 되겠죠. 온오프식. 그래서 온오프식에 보면 전자 개폐기가 전원을 끊었다가 넣었다 하는 거거든요. 바로 전 온오프식이다 하는 거죠.